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화 서자 선비와 수절과부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 조선 중기 충청도 청주의 외딴 산골 마을에 민규라는 서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 김씨 가문의 처백에서 태어난 그는 천한 신분을 지녔지만 학문에 대한 집착은 누구보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아래에서 서자는 과거 시험을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지만 민규는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런 민규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논밭에서 땀을 흘리며 힘겹게 일했고 여름이면 뜨거운 볕 아래 진흙투성이 논두렁에서 쟁기를 끌었으며 겨울이면 얼어붙은 손으로 땔감을 패는 나날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초가집으로 돌아와 희미한 등불 아래 책을 펼쳤답니다.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으며 자신을 갈고 닦았고 그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피가 배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그 피로가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서자라는 이유로 타고난 이 재능을 묻어둘 순 없어. 만약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운명을 바꿔놓고 말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런 민규를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서자놈이 양반 흉내를 낸다더라. 제 분수를 모르는 꼴이 우습지 않느냐는 말들이 오갔고 어떤 이는 그가 지나갈 때 일부러 진흙을 튀기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책이나 읽고 있으니 배고프진 않겠구먼 그래. 그러나 민규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죠. 책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유와 희망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규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처박혀 인생을 썩혀야 하는 걸까? 언젠가 나를 알아봐주는 이가 나타나겠지. 그날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버틴 거니까. 달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히 비추며 결의와 외로움이 뒤섞인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그 눈빛은 밤하늘에 고스란히 반사되어 깊은 빛을 띄었죠. 바람의 도포가 흔들리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그의 고독한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지는 듯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주의 이름난 양반 가문 김판서 댁에서 손자의 글 공부 스승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김판서는 과거 병조참판을 지낸 인물로 그의 손자 김도령은 15살의 영특한 소년이었답니다. 민규는 마을 어귀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죠. 과거는 못 보는 신세지만 김판서님 밑에서 인정받으면 내 인생이 뒤바뀔지도 몰라. 이건 하늘이 내게 준 천금 같은 기회야. 다음 날 아침 민규는 김판서 댁으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해서 발걸음마다 힘에 부쳤고 얇은 집시는 진흙에 푹푹 빠져 무겁게 젖었죠.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길을 재촉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헐떡이는 숨을 골랐고 다리에 힘이 풀려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를 지나 김판서 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주한 광경은 놀랍기 그지없었는데 높은 담장과 기와지붕이 끝없이 이어진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마치 초라한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우뚝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과히 장관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고 긴 복도를 지나 드디어 김판서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백발이 성성한 김판서의 눈빛에는 위엄이 넘쳤지만 그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죠. 제가 비록 미천한 신분이오나 저를 받아주신다면 목숨을 다해 도련님을 가르치겠습니다. 김판서는 그의 굳은 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민규의 허름한 도포와 거친 손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의 양반으로서 서자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답니다. 저런 천한 자가 내 손자를 가르친다니.
체면이 어찌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민규의 단호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과 간절함을 느낀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죠. 손자를 가르칠 스승을 찾던 중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민규의 학문과 인품에 대한 소문을 조금씩 듣고 있던 터라 그는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서자라고는 하나 이자의 눈빛을 보아하니 보통은 아니겠어. 혹시 내 손자를 잘 이끌 수만 있다면. 한참을 침묵하던 김판서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구나. 자네의 학문이 뛰어나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네. 내 손자를 가르칠 스승을 찾던 참이니 한번 시험 삼아 믿어보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내 손자를 잘못 이끌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야. 김판서의 말에 민규의 가슴은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김판서의 목소리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한 줄기 신뢰가 느껴졌죠. 민규는 그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알았기에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대감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 그의 꿈이 위험한 욕망과 얽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김판서 댁은 겉으로는 번듯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김판서의 맏아들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와 함께 살던 젊은 부인 연하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23세 나이에 과부가 된 연하는 조선의 엄격한 예법에 따라 수절을 지키며 별채의 은둔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삶은 고독과 슬픔으로 얼룩진 나날의 연속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을 밝힐 만큼 연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였죠. 긴 머리를 풀고 앉은 그녀의 하얀 얼굴은 달빛처럼 빛났고 얇은 상복 아래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어깃줄은 고고한 기품을 뽐냈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끝없는 고독과 슬픔이 담겨 있었죠. 매일 밤 그녀는 위패 앞에서 기도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홀로 남은 걸까요? 죽은 줄 알았던 이 심장은 왜 이렇게 아직도 생생하게 뛰는 걸까요? 당장이라도 이 별채를 뛰쳐나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은 어찌할까요? 저의 이런 더러운 마음을 어찌합니까, 서방님? 이런 불순한 생각이 들 때면 위패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보지만 이내 곧바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욕망은 그 크기를 가늠할 길이 없었으니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별채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니. 너무도 애통하구나.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할꼬.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깊고 무거웠답니다. 별채는 연화에게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방 안은 습기가 차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낮에는 창문을 굳게 닫고 지내야 했죠. 김판서는 별채에 함부로 드나드는 이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했답니다. 별채로 통하는 문 앞에는 늘 건장한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연하는 유일하게 몸종인 은비를 통해서만 물과 음식을 받아볼 뿐 외부 소식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집안 사람들조차 그녀를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죠. 다만 무난 인사를 위해 아들이 가끔 찾아오는 때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다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연하는 창문을 빼꼼히 열고 그 좁디 좁은 세상을 향해 조용히 자문하곤 했답니다. 제 삶은 여기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죽은 걸까요? 밤하늘 아래 희미한 달빛이 산자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어둠 속에 잠긴 구름이 고요히 떠다녔지만 손이 닿는 별채의 창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차가운 느낌이 연화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삶은 단조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위패에 물을 올리고 낮에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옛 기억이 습관처럼 떠올랐죠. 남편과 함께 보낸 짧은 나날들,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이 그녀를 늘 괴롭혔죠. 그럴 때면 그녀는 멍한 눈으로 위패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제가 뭘 위해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걸까요? 서방님도 이곳에 없는데 무엇을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방 안의 고요함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답니다. 민규가 도착한 날 김판서는 그를 불러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자네, 별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게나. 내 며느리는 죽은 아들을 위해 충절을 지키는 여자야. 그 아이는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네. 그럴 일 없겠지만 노파심에 미리 알려두는 걸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끝에 살짝 떨림이 느껴지는 것이 김판서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듯했답니다. 민규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히려 연하에 대한 궁금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별채는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건물이었고 창문은 늘 닫혀 있었죠. 그는 그곳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시중을 드는 하녀 은비가 물을 가져오며 연화에게 무심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마님, 새로운 도련님 스승님 말입니다. 서자라고 하던데 참 똑똑해 보이세요. 도련님도 많이 따르고요. 그 말에 연화가 창문을 빼꼼히 열더니 창문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멀리 정원에서 민규가 김도령과 웃으며 책을 읽고 있었죠. 도령이 잘못 읽은 글귀를 고쳐주며 손으로 종이를 짚어주는 민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연화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저 사람은 어쩐지 따뜻해 보이는구나. 나도 저런 일을 곁에 뒀다면.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창을 닫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억눌렸던 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며칠 뒤 은비가 또 말했습니다. 그 선비님,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별채까지 들리던데요. 참 열심히 해요. 어젯밤엔 새벽까지 불을 끄지 않으시더라고요. 연하는 멍하니 굳게 닫힌 창문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오기 전 시를 짓고 꽃을 꺾으며 웃던 소녀로 살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죠. 잠시 후 서랍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시집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열심히라.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민규라 했던가.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마음에 박히는 걸까? 연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그녀를 위험한 길로 이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민규라는 이름이 어느새 깊이 뿌리내렸고 그 이름은 그녀에게 묘한 운명의 예감을 안겨주고 있었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밤, 민규는 도령과 정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고 정원은 고요했으며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러다 그는 별채 근처를 지나게 되었답니다. 김판서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채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빛이 그의 시선을 끌었답니다. 그때 빛이 새어나오는 창 너머로 연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 대신 얇은 백저고리를 입고 촛불 아래 앉아 있었죠. 긴 머리를 풀고 빗질하는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달빛에 비친 하얀 목덜미와 부드러운 어깃줄이 숨막힐 만큼 매혹적이었답니다. 촛불은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빛을 던졌고 얇은 저고리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나는 몸의 윤곽이 민규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소녀 같구나. 어느새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고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창가에 다가가 창틀에 손을 얹었죠. 그 순간 연하의 모습은 민규의 마음을 뒤흔들며 모든 이성을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연하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억눌린 열기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황급히 창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잠시 멈칫하며 민규를 더 깊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불꽃처럼 뜨거웠는데 민규는 온몸이 달아올라 그 열기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 또한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간질거리며 무언가 끌어올라 저절로 몸이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연하의 손에서 빗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을 깨웠답니다. 그 소리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든 민규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 안 돼. 그녀는 김판서님의 며느리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민규는 황급히 정원으로 돌아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고 거친 숨을 식혀주리라 생각했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속은 연하의 모습으로 온통 가득 찼습니다. 얇은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실루엣과 깊은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결에 몇 번이고 그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죠. 연아. 연아. 이리 오시오, 연아. 연하도 잠을 이루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답니다. 빗을 떨어뜨린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선비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그 순간 끓어오른 불덩이는 무엇이었을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하는 위패를 쳐다보며 죄 지은 사람처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용서하세요.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불순한 마음을 어찌 정화시키리오.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켜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감정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에 다가가 창문을 빼꼼히 열고 창 너머를 바라봤죠. 민규가 떠난 자리에 달빛 아래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흔적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답니다. 며칠 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비에게 물었습니다. 은비야, 그 선비님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선비라고 하시면, 아, 민규 선비님 말씀이십니까? 근데 왜 그러십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이를 성심껏 잘 돌봐주신다길래 신경 쓰지 말거라. 맞아요. 도련님이랑 정원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꼭 형제 같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 같기도 하고 하여간 묘하게 잘 어울리는 사제지간입니다. 그렇구나.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구나. 나 대신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신다니. 민규라. 하지만 연하는 민규라는 이름을 되뇌이다가도 습관처럼 위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규. 어찌하여 이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요? 서방님, 내가 미쳤나 봅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민규를 향한 끌림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이 감정은 그녀를 어지럽게 했지만 어쩐지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이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으나 두 사람의 욕망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그 찰나 이미 운명의 실이 얽히기 시작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답니다. 며칠 뒤 결국 연하는 은비를 통해 민규에게 쪽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밤 별채로 와주세요.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 몰래 오셔야 합니다. 붓끝이 흔들려 잉크가 번졌지만 그대로 은비에게 건넸습니다. 연하의 마음은 이미 혼란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죠. 잠시 후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민규에게 쪽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날이 아씨마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셔서. 이것이 무엇이더냐? 별채마님께서 무슨 일로? 민규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쪽지를 쥔 손을 살짝 떨었는데 어느새 온몸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위험해. 하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잠깐이라도 가는 건 괜찮겠지? 연하의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정원에서 김도령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몇 번이나 글을 잘못 읽을 정도로 집중을 할 수 없었죠. 여느 날과 다른 스승의 모습에 김도령이 의아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사옵니까? 왜 그러는 게냐? 아무 일도 없느니라. 자, 계속하자꾸나. 민규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연하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라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결국 그는 몰래 별채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발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울렸습니다. 별채 문 앞에 서자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연아가 홀로 촛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어깨와 깊은 눈빛이 민규를 흔들었고 방 안은 고요했으며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죠. 연아는 민규를 보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답니다. 선비님,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을 보면 잊고 싶었던 감정이 되살아나 온몸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절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갈망이 터져나온 듯해 보였죠. 부인, 나 역시 그날 이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내 가슴이 타들어가고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민규가 연아에게 한 걸음 다가서자 연아 역시 한 걸음 다가서니 곧 숨이 맞닿을 정도의 거리가 되었답니다. 충절을 지켜야 할 여인의 운명이지만 제 심장은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선비님? 연아의 손이 민규의 소매를 스치는 순간 바람이 불며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 찼고 연아의 손이 민규의 팔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죠. 민규는 그 따뜻한 온기에 몸이 굳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감님의 은혜를 배신할 순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잘못입니다.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규가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연아가 애타게 울부짖으며 말했답니다. 나리, 더 이상 물러서지 마세요. 저를 외면하는 순간 저는 자결할 것입니다. 충절을 지켜야 할 수절 과부가 사내를 방 안에 들였으니 살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애타게 울부짖으며 연아는 민규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민규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이내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숨결은 거의 하나가 될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연아의 눈에 담긴 고통과 갈망이 그의 결심을 흔들었고 민규는 자신이 이 순간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결국 깨닫게 되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하인 돌쇠가 눈치를 채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아시마님의 방에 침입한 것이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민규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담장 뒤로 몸을 숨겼죠. 하지만 민규의 뒷모습을 본 돌쇠는 당장에 김판서에게 달려가 고했답니다. 연아는 급히 문을 닫고 차마 문고리에서 손도 떼지 못한 채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물론이고 이제 선비님은 끝이로구나. 연아는 한동안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후회의 한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밤의 선택이 모든 걸 뒤바꿀 운명의 불씨였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 있었죠. 잠시 뒤 김판서가 민규를 불러 세웠습니다. 날이 선 얼굴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단도가 쥐어져 있었으며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그런 분위기에 압도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마루 앞에 무릎을 턱하고 꿇었답니다. 돌쇠는 방금 본 일을 보고하며 숨을 몰아쉬었고 민규의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자네, 돌쇠가 방금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인가? 내 며느리 방에서 민규 자네가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는데. 사실이옵니다, 대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김판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폭발했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며느리 방에 들어간 것이더냐? 내가 일찍이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더냐? 내 은혜를 배신했구나, 배은망덕한 놈. 대감, 이놈을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부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변명을 하는 민규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손으로 땅을 짚은 채 망부석 마냥 굳어 있었습니다. 민규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김판서는 단도를 치켜들고 격분하며 말했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원통한데 내 놈이 우리 가문을 더럽히기까지 하였으니 너의 목을 베는 게 내 아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치켜든 칼날이 푸른 달빛에 번뜩이며 민규의 얼굴에 차갑게 반사되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아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김판서의 팔을 붙들고 말했답니다. 아버님 제발, 제가 선비를 부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저를 벌하세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연하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김판서는 단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맥없이 말했답니다. 연아,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어찌 너는 저놈의 편을 드는 것이더냐. 그러더니 이내 사나운 눈초리로 연하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충절을 지켜야 할 여자다. 그런데 서자와 눈이 맞아. 내가 정령 죽기를 바라는 것이더냐? 분노에 찬 김판서는 연하의 팔을 더욱더 옥죄었고 그녀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럽히진 않았어요. 제발 선비님을 살려주세요. 연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김판서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며 연하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김판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저항했답니다. 네가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 손으로 일찍이 널 죽였을 것이다. 아버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에 김판서는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쇠에게 명령했답니다. 여봐라, 돌쇠야. 네, 주인마님. 이 시간 이후로 별채엔 개미 한 마리 드나들어선 안 될 것이다. 물과 밥도 들이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은비 저 아이도 창고에 가두고 굶기거라. 마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알겠느냐? 분부 받잡겠나이다, 나리. 그리고 김판서는 민규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맺히며 말했답니다. 이놈은 당장 멍석마리를 해 매질한 뒤 마을 밖으로 쫓아내거라.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분노서린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김도령이 황급히 김판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답니다. 할아버님, 스승님을 매질하고 내쫓으신다면 저도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아버님 같으신 분을 이렇게 잃을 순 없습니다. 김판서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손주를 보며 김판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에 한참 동안 손으로 이마를 짚고 한숨을 내쉬며 고민하던 그가 이내 단호히 말했답니다. 얘야, 가문의 체면이 먼저다. 네 애미와 스승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라. 할애비가 알아서 할 것이니 어른들 일에 참견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돌쇠는 게 서서 무엇을 하는 것이더냐? 어서 도련님 방으로 매시지 않고. 예, 나리, 분부 받잡겠나이다. 도련님 어서 가셔요. 그리고 김판서는 집안 사람 모두를 불러 입조심할 것을 당부했답니다. 오늘 보고 들은 일은 밖으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될 것이야. 우리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 위아래를 막론하고 명심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저 서자놈은 방 안에 가두고 내 명이 있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라. 알겠느냐? 네, 주인마님. 하지만 다음 날 간밤에 있었던 일은 아침이 되기도 전에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의 공공연한 비밀인 듯 저마다 수군거리기 바빴죠. 글쎄 어젯밤에 말이야. 김판서 댁 며느리가 서자와 눈이 맞았다는 건 그래. 천박하게 말이야. 심지어 오후가 되자 문중 어른들이 몰려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수저를 지키지 못한 여자를 어찌 가문에 두느냐? 우리 가문의 수치인이 당장 두 사람을 내치거라. 김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결국 민규를 끌어내 매질한 후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민규는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길을 떠났고 도포는 젖어 무거웠으며 발은 지늘게 빠져 걸음을 옮기기 힘들었죠. 그는 마을 경계 근처의 작은 동굴에 몸을 숨겼고 그곳에서 비를 피해 숨을 골랐답니다. 그날 밤 김판서는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손으로 연하를 죽이고 가문의 수치를 싣겠다. 그렇게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운명은 아직 신비로운 손길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이른 새벽 김판서는 별채에 갇힌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한 손에 단도를 들고 말이죠. 모든 것을 끝내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 앞에 서자 차마 그녀를 뵐 엄두가 나질 않았답니다. 그런 김판서를 지켜보던 연하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머뭇거리지 말고 저를 죽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가문의 수치입니다. 죽어 마땅해요. 여전히 단도를 지켜든 손은 떨렸고 그의 눈엔 깊은 슬픔이 차올라 있었죠. 김판서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연하에게 물었답니다. 연하야, 너는 정말 그 선비가 마음에 드는 것이더냐?
모르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다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연하는 북받치는 듯 가슴을 누르며 두 뺨 가득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대답했답니다. 연하의 애잔하고 불쌍한 모습은 김판서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의 인연을 끝낼 날이 아닌 모양이로구나. 다음에 다시 오마. 그땐 널 반드시 베어 가문의 수치를 씻을 것이니라. 연하는 그런 김판서를 그저 눈물로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그날 밤 김판서는 이상한 기운에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아들의 위패를 바라보던 그는 갑작스레 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밖에서 안개가 걷히며 희미한 빛이 스며들더니 죽은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난 것이었답니다. 김판서는 숨을 멈췄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연하와 민규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운명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시면 우리 가문이 다시 빛을 보고 크게 될 거예요.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강렬하게 김판서의 마음을 파고들었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아들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순간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김판서는 위패를 내려다보며 온몸을 떨었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일이란 말인가? 이게 하늘의 뜻이라면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어? 그 환영은 김판서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 이후 늘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려왔고 아들을 잃은 아픔이 깊어질수록 연하에게 충절을 강요하며 스스로를 다잡아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연하에게 강요했던 그 충절이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붙잡으려는 그의 간절한 욕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는 손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손자가 민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려는 것이었죠.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아들의 부탁을 되새기며 결정을 굳히기 위한 첫걸음이었답니다. 아가, 내 스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를 떠나보낸 게 옳았던 것 같으냐? 스승님은 저를 진짜 아껴주셨습니다. 마치 저에게 없던 아버님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할아버님, 제발 스승님을 다시 불러주세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손주의 모습에 김판서는 가슴이 아팠답니다. 아들의 환영과 손주의 말이 겹치며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내 아들이 말한 운명이란 게 정말이라면 내가 이들을 품어야 하는 걸까? 한참을 고민하던 김판서가 결국 하인 돌쇠를 불러 명령을 내렸답니다. 지금 당장 민규를 찾아오너라. 마을 밖을 샅샅이 뒤져서 그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주인마님. 그렇게 돌쇠는 곧장 마을 밖으로 달려갔고 비바람 속에서 지친 민규를 찾아냈답니다. 민규는 동굴에서 비를 피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돌쇠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죠. 선비님, 대감님께서 다시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민규는 혼란스러웠지만 돌쇠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도포는 무거웠고 그의 발걸음은 불안감으로 떨렸지만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답니다. 돌쇠는 민규를 김판서 앞에 데려왔고 민규는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규를 지켜보던 김판서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연하에게 진심인가? 날이 송구하오나 연하 아씨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연모했습니다. 절대 거짓이 아니옵니다. 민규의 말에 김판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말을 이어갔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자네와 같은 답을 했을 걸세. 자네를 보면 죽은 내 아들이 생각나네. 그러고 보면 내가 아직도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네.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충절을 강요했던 것 같고 어리석어서 이기적이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연하를 가두는 건 내 아들을 다시 죽이는 꼴이란 걸 깨달았다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 내 아들이 그러더군. 너희의 인연이 하늘의 뜻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자네가 진심이라면 내 아들이 되어 연하와 혼인하게. 그래서 우리 가문을 크게 빛내주시게. 날이.
민규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판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하도 별채에서 이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며 말했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서방님. 서방님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며칠 뒤 김판서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가 선언했답니다. 내 가문의 법도는 내가 정하는 것이오. 민규는 이제 내 아들이고 연하는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오. 이 시간 이후로 이 일로 나를 노하게 하는 이가 있다면 엄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오. 다들 알겠소? 하지만 비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죠. 양반 체면이 땅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법도가 있단 말이오? 어떤 이는 돌을 던졌지만 김판서는 단호했답니다. 그는 아들의 환영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결정을 굳건히 지탱해줬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민규는 김판서의 양자로 입적돼 양반 신분이 되었고 과거에 급제까지 하며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죠. 또한 연하와 혼인 후 김판서를 친아버지 이상으로 극진히 모시며 효를 다하였답니다. 혼례 첫날 밤 연하는 민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우리 함께 새 삶을 만들어가요. 세월이 흘러 민규는 병조참판으로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그의 이름은 조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현명한 아내로 가문을 안정시켰고 그들의 자손은 훗날 대대로 번영하며 김씨 가문을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전성기로 이끌었답니다. 아들의 환영이 말한 대로 이 인연은 하늘의 뜻이었고 가문은 다시 빛을 보며 크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때론 위험한 갈등을 낳았지만 신비로운 운명과 진심이 길을 열었답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2화 하늘도 감동한 아내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옛날 옛적 강가에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고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 집에서 늙고 병든 어머니와 세 자매가 어렵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가족이 둘러앉아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글쎄, 좀 찜찜해. 저 잘난 최씨 가문에서 왜 우리 같은 가난뱅이 집에 혼담을 넣겠어? 어머니가 이마를 찌푸리며 마뜩지 않게 중얼거리자 둘째 언니가 농담하듯 말했답니다. 그러게요. 혹시 신랑 될 사람이 무덤가의 간반처럼 무서운 비밀을 숨긴 건 아닐까요? 간반이라니 그건 또 뭐야? 막내 은실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자 큰언니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강 너머 무덤가에 묻힌 산의 얘기잖아. 산삼을 지키다 죽었다던가. 하여간 산신령이 그를 산삼을 지키는 영물로 삼았다는 전설이야. 둘째 언니가 은실이 어깨를 툭 건드리더니 화제를 돌리며 말했답니다. 에이, 어머니. 우리 은실이가 워낙 착하고 예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참금도 안 받겠다고 했으니 우리한테도 은실이한테도 좋은 기회잖아요. 안 그래, 은실아? 이 소동은 마을 최고 부잣집 최씨 가문에서 막내딸 은실이에게 혼담을 보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최씨 가문은 푸른 산자락 아래 드넓은 저택을 짓고 금은 보화를 쌓아 올린 집안이었지만 은실이네는 병든 어머니와 시집가지 못한 두 언니, 그리고 지참금조차 없는 은실이 이렇게 넷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혼담을 넣은 것도 모자라 지참금 없이 혼인을 하자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죠. 언니들은 신이 나서 떠들기 바빴습니다. 최씨 가문의 재물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신랑 될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 혼사는 없던 걸로 하자. 그때 벽에 기대에 조용히 듣고 있던 은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 인생을 바꿀 기회인데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시집가면 우리 가족도 고생 덜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바라봤지만 결국 은실이 뜻대로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답니다. 혼례날 은실이는 연지곤지를 찍고 새색시 차림을 갖춘 뒤 최씨 가문에서 보내온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의 나지막한 발소리와 함께 강가를 지나가는 길. 양옆에 난 작은 여닫이 창문으로 스며든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 틈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흐릿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은실이는 최씨 가문의 웅장한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문패엔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고 대청마루엔 비단 깔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긴장한 은실이가 문을 넘자 시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마중 나왔습니다. 아가, 먼 길 오느라 수고했구나. 이리 오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죠. 시어머니는 은실이를 화려한 신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금박 장식과 비단 이불로 꾸며져 있었고 은실이네 집 한 채 값어치가 나올 법한 물건들이 가득했죠. 여기서 기다리거라. 곧 신랑이 올 테니. 예, 어머님. 은실이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낯선 방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이 쿵쿵 뛰었죠. 혼례식도 없이 바로 신방으로 들이다니. 도대체 서방님이 어떤 분이길래 일이 급하게 서두르시는 걸까라는 불안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문 밖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잠시 호롱불 좀 꺼주시겠소.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말이오. 은실이는 의아했지만 그의 부탁대로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은실이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서방님. 네, 제가 당신의 서방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오. 이해해 주시오. 예, 서방님 뜻대로 하세요. 은실이는 궁금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 바빠서 늦었다며 사과했고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묻는 등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걱정과 달리 좋은 분 같네. 긴장했던 은실이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혼례식을 못 올려 미안하오. 당신을 얕잡아 그러는 게 아니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주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첫날 밤을 억지로 치를 생각도 없으니 서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걸로 합시다. 괜찮지요? 예, 서방님. 은실이는 그의 배려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불 꺼진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에 은실이가 눈을 떴지만 옆엔 아무도 없었죠. 이불은 차갑고 신랑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아침부터 어디 가신 걸까?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은실이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신방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실이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사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은실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죠. 이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아가. 먼저 가서 자고 있으면 금방 올 테니 방에 들어가 있으렴. 밤이 깊어지자 은실이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침소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랑이 조용히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렸소.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서방님, 하루 종일 보이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은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려 하자 신랑이 다급히 손을 뻗어 맞고선 말했답니다. 부인, 어차피 자야 하니 불은 켜지 않아도 돼요. 어서 누워보시오.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야기나 합시다. 아, 예, 서방님. 은실이는 어리둥절했지만 그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밤 불을 끄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랑은 낮에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고 은실이가 이유를 물으면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한 달이 지나도 그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은실이는 점점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끔찍히 아껴주었고 신랑은 친정으로 큰돈을 보내 가족을 돕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달이나 얼굴은 못 봤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 은실이는 한 달 만에 결심이 섰답니다. 이 정도 사내라면 내 모든 걸 맡겨도 괜찮겠어. 첫날 밤을 치러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은실이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큰언니가 방 안을 훑으며 물었답니다. 은실아, 잘 지냈어? 우리 은실이가 출세했구나. 출세했어? 얼굴도 이제 대갓집 마나님 티가 팍팍 나는 것이 귀티가 절절 흐르는구나. 역시 돈이 최고요. 언니, 아니에요. 그런데 기별도 없이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은실이가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말하자 둘째 언니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형편이 뭐. 말해 뭐 하겠니?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언덕이. 그래서 말인데 돈 좀 해다오. 저번에 보내온 돈으로 뭐 이래저래 쓰고 나니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 말에 은실이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제가 서방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집에 뭔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살짝 걱정했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오셨는데 인사도 못했네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소. 동생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편히 쉬다 가도록 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며느라기 통해 얘기하시고. 그럼.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언니들이 공손히 인사했지만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보잘것없던 동생이 한순간에 귀한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니 배알이 뒤틀렸는지 언니들은 입을 삐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언제 저런 호사를 누려보나 그려? 그러게 말이야, 언니. 인생사 세웅지 말하더니 은실이가 절이 될 줄 알았겠어? 시기를 감추지 못한 언니들은 뭐 하나 흠잡을 곳 없나 은실이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아, 신랑이랑은 어때? 잘해주니? 너무 좋은 분이에요. 자상하고. 은실이가 환히 웃으며 말하자 언니들은 더욱 짓궂게 묻기 시작했죠. 첫날 밤은 어땠어? 허리 놀림은 끝내주디? 맞아. 뭐니 뭐니 해도 남녀는 속궁합만 좋으면 만사형통이야. 큰언니가 눈을 찡긋하며 짓궂게 은실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은실이가 머뭇거리며 답했죠. 아직 그런 맛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첫날 밤을 안 치렀거든요. 은실이가 민망한 듯 머뭇거리며 답하자 둘째 언니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답니다. 아직도 첫날 밤도 안 치르다니. 내 서방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혹시 고작?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은실이가 지난 일을 털어놓자 언니들은 이거다 싶었는지 눈을 빛내며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이 멍청아. 낮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밤에만 온다고? 첫날 밤도 아직 안 치렀다면 말 다 한 거 아니니? 그건 딴 여자가 있다는 증거야. 큰일일세. 우리 동생 어쩜 이리도 순진할꼬. 큰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둘째 언니까지 합세에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상한 점 없었어? 잘 생각해봐봐. 은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밥때가 되면 늘 두 사람 분량으로 밥상을 차리시는 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려니 했죠. 언니들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손뼉을 치며 외쳤죠. 그거네 그거야. 시어머니가 첩한테 몰래 밥을 가져다 주는 거였네. 우리 동생이 바보처럼 깜빡 속고 있었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몰래 따라가 보자. 언니들, 그건 그래도 좀. 얘 봐라. 이런 일은 초장에 바로 잡고 가야 해. 다른 말 하지 말고 언니들이 하는 대로 해. 네, 알겠어요. 그러다 밥때가 가까워지자 은실이와 언니들은 시어머니를 몰래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이 말대로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상을 2개나 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더니 한쪽 밥상을 치마폭에 감추고 뒷문으로 살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바삐 걸어가는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외딴 동굴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동굴 앞에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이 지나 빈손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내가 뭘 했어? 첩이 틀림없어. 저런 곳에 숨겨놓고 너를 속인 거야. 언니들이 이를 악물며 쏘아붙이더니 곧장 동굴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런 비명과 함께 언니들이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습니다. 꺄, 괴물이야. 왜 그래요, 언니들? 은실이가 놀라 외쳤지만 언니들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죠. 은실아, 도망가. 안에 괴물이 있다니까. 괴물이라니요? 멀리서 허둥대며 사라지는 언니들을 바라보며 은실이는 오히려 동굴 안이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레 열린 문으로 다가가 동굴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그곳엔 얼굴이 크고 작은 피딱지로 뒤덮인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려 피부가 망가진 모습이었죠. 이게 은실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사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허우적대며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그녀를 알아보고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부인, 나요, 서방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익숙한 음색에 은실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방님? 사내가 고개를 푹 숙이며 힘겹게 말을 이었죠. 맞아요, 부인. 나예요, 당신 서방. 이런 꼴이라 미안하오. 은실이는 충격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서방님이 왜 여기서?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시다시피 나병에 걸려 이렇게 됐어. 어머니가 날 감추려고 혼인을 서둘렀고 마을 사람들이 알면 쫓아낼까봐 이곳에 숨긴 거요. 떠나고 싶다면 할 말이 없어. 신랑이 울먹이며 털어놓자 은실이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어리석으세요? 병이 뭐가 부끄럽다고 저한테까지 숨기셨나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해도 저를 사랑하게 해놓고 이제 와 떠나라니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 주지 말 걸 그랬어요. 부인, 정말 미안하오. 서방님, 혼자 얼마나 외롭고 슬프셨습니까?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두 사람은 흐느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피부가 손에 와닿았지만 은실이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을 잡아! 괴물이 저 안에 있다! 도망쳤던 언니들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모두에게 옮는 병이라 믿었고 환자를 가두거나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을 끝내라 강요하기도 했죠. 사실 유전도 쉽게 전염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최 씨 가문은 아들을 지키고자 동굴 속에 숨겨놓았던 겁니다. 저 괴물을 묶어! 사람들이 밧줄을 들고 거칠게 몰려오자 은실이가 앞으로 뛰쳐나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2달을 함께 지냈어도 멀쩡합니다. 이 병은 누구나 걸리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간절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사람들의 귀엔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부터 가두기 전에 비켜요! 저놈 병이 나았다는 증거를 보지 않는 한 절대 풀어줄 수 없어! 안 돼요. 제발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밀치고 남편을 포박해 동굴 깊숙이 가뒀습니다. 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기고 바깥엔 가시덤불이 촘촘히 둘러쳐졌죠. 물도 밥도 주지 않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결정에 은실이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의심만 안 했어도.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은실이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마을 성황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 꿇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어요. 제 목숨을 드릴게요. 서방님을 낫게 해주세요. 그동안 외로이 숨죽여 살았는데 이제 저렇게 홀로 죽게 할 순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 없이 밤낮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목이 타고 눈이 흐릿해졌어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손톱으로 허벅지를 긁었고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제 피라도 다 드릴 테니 제발. 그러던 깊은 밤, 바람이 휘몰아치며 성황당 나무가 흔들렸고 신령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얘야, 내 너를 쭉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내 절박한 마음을 내가 어찌 외면하겠느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서 말해보거라. 은실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신령님, 서방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뿐이더냐? 이미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길을 일러주마. 내 말대로 하면 서방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니라.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서둘러 가르쳐 주세요. 잘 듣거라.
강 너머 무덤가로 가거라. 그곳에 간반의 나무 아래 잠든 사내가 있을 터이니 그의 다리를 잘라 너의 서방에게 삶아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다. 단 돌아올 때 어떤 소리에도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 잊지 말거라. 간반이라면 전설 속 그 사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람 다리를 자르라니. 놀란 은실이가 채 말을 잇기도 전에 목소리는 사라지고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은실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을 살리려면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도끼와 호롱불을 챙겨 비바람 휘몰아치는 밤길을 나섰습니다. 강을 건너 무덤가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썩은 나무다리는 위태롭게 흔들렸고 거센 바람에 호롱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늑대 울음이 메아리쳤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 서방님을 살리려면 어서 서둘러야 해. 마침내 무덤가에 닿은 은실이는 신령의 말대로 나무 아래 잠든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거친 옷을 걸친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은실이는 도끼를 들고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도끼를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머뭇거리던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이 죄는 제가 다 갚겠습니다. 도끼를 치켜들었지만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때 사내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이자 은실이는 겁에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도끼를 내리쳤지만 너무 약하게 내려쳐서 오히려 사내의 잠만 깨우고 말았습니다. 사내가 눈을 번쩍 뜨고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시방 못하는 것이요? 사내는 이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몸집이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그는 은실이를 노려봤죠. 아따, 곱상한 아가씨가 남의 다리에 시방 뭐한다요? 도끼 어서 이리 내쇼. 위험하단께. 공포가 엄습했지만 은실이는 다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사내가 손으로 막으려 해보았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일격에 다리가 댕강하고 잘려나갔습니다. 사내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온몸이 떨렸지만 은실이는 잘린 다리를 움켜쥐고 뒷걸음질쳐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이 업보는 다음 생에 모두 갚을게요. 미안해요. 이 가시네가 거기서. 아따, 내 다리 거기 서란께. 고통 속에서도 사내는 한쪽 다리로 놀라운 속도로 쫓아왔습니다. 은실이는 다리를 꼭 쥔 채 필사적으로 달렸죠. 그러다 강가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다리가 물에 빠져 잃어버릴 뻔했지만 간신히 건져 올렸습니다. 비바람에 옷은 젖고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그녀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암만 죽어라 보며 말이죠.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장가도 못 간 총각다리는 가져가서 못하게. 어서 돌려주거라. 어머니? 순간 주춤했지만 절대 뒤돌아봐선 안 된다는 신령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어머님이 여기 계실 리가 없어. 뒤돌면 안 돼. 은실이는 눈을 감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은실아, 총각 다리를 가져가면 어쩌노? 이자가 나를 해치기 전에 당장에 돌려주거라 어서. 어머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귀를 틀어막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은실이가 동굴에 도착하기까지 온갖 환청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동굴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가시덤불을 맨손으로 헤쳐낸 후 쇠사슬로 잠긴 문을 도끼로 내리치며 목 놓아 소리쳤죠. 서방님, 제가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번을 내려쳐도 사슬은 버텼고 손은 쓸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사슬이 끊어지며 문이 열리자 굶주려 쓰러진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인, 어찌 여길?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실이는 곧장 문을 걸어 잠그고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뒤쫓아온 사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녀는 다리를 가마솥에 넣고
물을 한가득 부어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 두드리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물이 끓자 이내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하얗게 우러난 육수를 그릇에 담아 신랑에게 내밀었죠. 서방님, 어서 드세요. 이게 뭡니까? 그냥 쭉 들이키시면 됩니다. 시간 없어요. 어서요. 은실이가 울며 재촉하자 신랑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사발에 육수를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은실이는 긴장이 풀리며 스르륵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에 눈을 뜬 은실이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낯선 잘생긴 사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그머니, 누구세요? 은실이가 당황하며 손을 뻗자 사내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참 너무하시오, 부인. 당신 서방도 못 알아보십니까? 나예요, 나. 그제야 그의 따뜻하고 자상한 목소리가 귀에 익숙하게 와닿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얼굴이 다 나으셨나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은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연신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피딱지로 뒤덮였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끄러운 피부만 남아 있었죠. 당신 서방 맞다니까요. 내가 그리 흉했었나 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하하하. 그는 장난스레 웃으며 말을 이었고 은실이는 얼굴을 붉히며 툴툴거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방님 너무 짓궂으세요, 아잉. 신랑의 짓궂은 농담에 은실이는 살짝 토라진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준 약재가 뭐였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는 신랑을 보며 은실이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부뚜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 뚜껑을 열었답니다. 사실 성황당에서 기도하다가. 오잉, 이게 뭐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솥안에는 사내의 다리 대신 큼지막한 산삼뿌리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사내가 쫓아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어리둥절한 은실이는 곧장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물에 젖은 그녀의 발자국만 남아있고 사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사내의 발자국도 핏자국도 전혀 보이질 않는구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며칠 뒤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과 은실이는 함께 강 건너 무덤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의 다리를 잘랐던 자리에는 산삼 줄기만 남아 있었는데 남편이 줄기를 유심히 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 잎과 줄기를 보아하니 좋게 100년은 넘은 산삼이요. 이런 영물이 내 병을 낫게 한 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무 밑을 파보았는데 간반이란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위로 엄청난 양의 산삼 군락지가 펼쳐져 있었죠. 간반이라. 전설 속 그 사내가 산신령의 사자로 산삼을 지켰던 게 틀림없어. 당신이 자른 건 다리가 아니라 이 산삼이었던 거요. 그 말에 은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제가 당신을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밤, 낯선 사내의 다리를 자를 때, 쫓길 때, 그리고 손이 찌러질 때까지 쇠사슬을 부수면서도 오직 당신만 생각했어요. 부인, 당신 덕에 내가 살았어. 동굴에서 굶주리며 죽음을 기다리던 그때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나에게 새 삶을 주었어.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자 은실이는 그의 품에 안겨서 속삭였습니다. 이 산삼은 간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네요. 이제 서로 숨김없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무덤가에 앉아 한참을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산삼 잎 사이로 부는 바람이 그들을 축복하듯 스쳐갔답니다. 훗날 두 사람은 산삼을 캐내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 산삼을 키웠고 몇 년 뒤엔 그 수확으로 큰 돈을 벌어 마을에 약재원을 세웠습니다. 은실이와 남편은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제3화 식칼 한 자루로 아들을 살린 과부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 숙종 20년 한양 북촌 아래 초가집 골목에 김옥이라는 여인이 아들 민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옥이는 부엌에서 숯불을 지피며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낡고 무뎌진 식칼 하나가 쥐어 있었습니다. 그 칼을 내려다보며 오기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서방님, 당신이 남긴 이 칼로 우리 민수를 꼭 지켜낼게요. 그 칼은 외란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그 속엔 단단한 다짐도 함께 빛나고 있었죠. 그때 삐걱 문이 열리며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11살의 눈이 크고 동작이 민첩한 아이로 장군의 잔심부름으로 용돈을 버는 기특한 아이였죠. 어머니, 오늘은 이판서 댁에 심부름 가요. 쌀 한 대 준다던데요. 낡은 무명 저고리에 집신을 신은 민수는 어머니 앞에 앉아 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답니다. 오기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잘하고 오렴. 우리 민수 장군 돼서 어미 잘 먹여준다고 했지. 네, 감자도 맘껏 먹게 해드릴게요. 오기는 그런 민수에게 감자를 건네며 당부했죠. 자, 이거 먹고 가. 조심해서 다녀오렴. 민수는 감자를 집어들며 씩 웃었답니다. 잠시 후 민수는 밥을 먹고 보퉁이를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금방 다녀올게요. 문이 삐걱 닫히자 오기는 빨래판을 들고 혼잣말을 했죠. 민수만 잘 크면 나처럼 천대받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날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올라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문 밖을 내다보며 불안이 스며드는 걸 느꼈죠. 얘가 도대체 어디서 이리 늑장을 부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기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녀는 낡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집신을 신은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혹시 우리 민수 못 봤어요? 이판서 댁에 심부름 갔다던데. 이웃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낮에 본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구먼. 결국 오기는 마음을 다잡고 이판서 집으로 향했답니다. 북촌 끝자락에 자리한 커다란 기와집은 굵은 소나무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위엔 날카로운 기와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오기는 외쳤습니다. 저 민수엄이에요. 제 아들이 여기 왔는데요. 뭐야, 이 밤에? 문이 열리자 하인 하나가 퉁명스럽게 나왔죠. 오기는 간절히 애원했답니다. 제 아들이 심부름 왔다가 안 돌아왔어요. 아내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네, 못 봤으니까 당장 꺼줘. 하인은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으려 했죠. 하지만 오기는 문틈에 손을 넣고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제 새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때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소란이냐? 이판서가 문 앞에 나타나 호통을 쳤죠.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그는 오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어디 지나가다 노비꾼들에게 잡혀간 모양이지.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러곤 하인에게 낮게 속삭였죠. 그 꼬맹이가 혹시 뒷마당에서 뭘 봤을지도 모르니 확인해봐. 문이 쾅 닫히고 오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답니다. 하지만 이판서의 흔들리는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아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기는 다시 이판서 댁을 찾아갔지만 문지기는 어제보다 더 매몰차게 그녀를 대했답니다. 이 여편 내가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주인님 명령이야. 입 다물고 꺼줘. 제 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오기가 무릎을 꿇고 빌며 애원했지만 문지기는 발로 땅을 차며 소리쳤죠. 어허, 천한 것들이 소란 피우면 가죽을 벗기신댔어. 몹쓸 짓 당하고 싶지 않으면 썩어줘. 아무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온 오기는 멍하니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답니다. 부엌 바닥에 민수가 좋아하던 감자 몇 알이 굴러다녔죠. 그걸 보니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민수야, 너마저 잃는다면 난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단다. 그녀는 며칠을 끼니도 걸은 채 이웃들에게 수소문하고 마을 이곳저곳을 헤매며 민수를 찾아다녔지만 도무지 아들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달 전 장터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죠. 늙은 장군 김노인이 이판서 집은 조심해야 해라며 혀를 찢던 기억이었죠. 혹시 김노인이 뭔가 아는 걸까? 불안 속에 한 줄기 희망을 품은 오기는 장터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오기는 숨을 고르며 김노인을 찾았죠. 마침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답니다. 어르신, 저 민수애미예요. 민수 애미가 여긴 어쩐 일인가? 어르신, 제 아들이 이판서 집에 갔다가 여지껏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그 말에 김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민수가 여지껏 말이더냐? 오기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주위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사흘 전쯤이었지. 이판서 집 하인 둘이 아이 하나를 성박동 쪽 폐가로 끌고 가는 걸 봤는데 민수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 오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럼 제 아들이 끌려간 거예요?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대답했답니다. 확실치는 않아. 하지만 이판서가 돈에 눈이 멀어. 노비 장사로 더러운 돈을 쌓아왔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야. 나 역시 손자를 그런 놈들에게 잃었지. 그때 막으려 했지만 맞아 죽을 뻔했고 이판서가 찾아와 입 다물라 위협까지 했어. 오기는 김노인의 두 눈에 깃든 두려움과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해줘요? 김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너의 눈빛이 내 손자를 잃던 날의 내 아내 같아서.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 너라도 네 새끼 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온 오기는 부엌에 서서 남편이 준 식칼을 꺼냈죠. 칼날은 무뎌졌지만 손에 쥐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답니다. 여보, 우리 민수를 꼭 지켜줘. 불안이 그녀를 휘감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결심했죠. 죽어도 민수를 구해야 해. 오기는 곧장 박돌쇠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오기의 남편과 외란에 징집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전우였죠. 오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간절히 말했어요. 돌쇠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가 이판서 집에 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김노인이 그 집 하인들이 아이 하나를 끌고 가는 걸 봤다는데 아무래도 민수 같아요. 그녀의 말에 돌쇠가 굳은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죠. 형수님, 이판서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위해는 맞지만 민수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잘못 건드리면 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죽어도 좋아요. 민수 없인 나도 못 살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로 애원하는 그녀를 바라보던 돌쇠는 잠시 눈을 내리깔며 망설였죠. 나도 이판서 집 근처에서 하인들이 밤마다 수상쩍은 짓거리를 하는 걸 보긴 봤지만서도 그게 말이죠. 오기는 망설이는 돌쇠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애원했답니다. 돌쇠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아저씨한테 우리 지켜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 말에 돌쇠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맞아요. 형님 덕에 다시 살게 된 인생이죠. 알겠어요. 이제 와서 더 망설일 게 뭐 있겠어요. 그 빚 이제라도 갚아야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오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거면 됐어요.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틀 뒤 돌쇠가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왔죠. 형수님 말이 맞아요. 이판서가 노비 장사꾼들과 손잡고 아이들을 팔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금 동네로 가는 중이에요. 외나라로 팔려간다는데 사흘 후에 배가 출발한다네요. 오기는 숨이 막혔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더 굳어졌답니다. 외나라라니, 시간이 얼마 없어. 영영 못 볼지도 몰라.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 정말 갈 거예요? 그럴 거면 같이 가요. 혼자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오기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돌쇠 아저씨는 마을에 남아서 이판서를 감시해주세요. 민수는 내가 구할게요. 돌쇠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알겠어요. 이판서 잘 감시하고 있을 테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기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칼과 감자를 보퉁이에 쌌습니다. 새벽녘 한양을 떠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결기에 가득 차 있었죠. 그녀의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한양을 떠난 첫날 그녀는 해가 지기 전까지 끝없이 걸었습니다. 얇은 집시는 돌멩이에 찔려 너덜너덜해졌고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나기 시작했죠. 배고픔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보퉁이에 든 감자와 쌀 한 줌을 꺼냈다가 다시 쌌어요. 이건 민수 주려고 가져온 거야. 내가 참아야 해.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으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죠. 날이 저물자 산속으로 들어섰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나무 아래 몸을 웅크린 오기는 비바람에 젖은 치마를 꼭 쥐었죠. 손이 덜덜 떨렸고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답니다.
잠깐 눈을 붙인 그녀는 꿈속에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를 꼭 지켜. 잠에서 깬 그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갈게요. 민수를 꼭 데려올게요. 비바람이 거셌지만 그 목소리는 꺼지지 않았죠. 이튿날 아침, 비바람이 잦아든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냥꾼에게 피투성이 발을 끌며 숨을 몰아쉬던 오기가 힘겹게 물었답니다. 여기서 동네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하루는 더 가야 하는데. 어깨에 멧돼지 가죽을 걸친 사냥꾼이 그녀의 몰골을 보며 혀를 찌으며 말했죠. 발이 이 지경인데 거기까지 뭐 하러 가시려고? 사냥꾼의 말에 오기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대답했답니다. 아들을 찾아야 해서요. 사냥꾼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말했죠. 갈 땐 가더라도 항상 뒤를 조심해요. 이 산엔 사람 쫓는 놈들이 들끓으니 말이오. 행운을 비오. 사냥꾼의 충고에 오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죠. 발바닥이 찢어질 때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간절함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산길은 더 어두워졌죠. 그리고 결국 사냥꾼의 말은 현실이 되었답니다. 이판서가 오기의 집요한 추적을 의심하며 보낸 첩자가 그녀를 뒤쫓고 있었죠. 첫날 밤부터 오기의 흔적을 쫓던 그는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와 있었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낯선 발소리가 들리자 오기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죠. 그러곤 바스락거리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곧장 칼을 꺼내 들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다가오지 마. 하지만 첩자는 비웃으며 그녀의 곁에 이미 다가와 있었죠. 도망가 보시지. 어서.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오기는 칼을 휘둘렀지만 비바람에 지친 몸은 힘이 빠져 있었답니다. 첩자가 손쉽게 칼을 쳐내며 그녀를 땅으로 밀쳤을 때 갑작스런 그림자가 나타났죠. 바로 일전에 만난 사냥꾼이었답니다. 다 당신은. 내가 조심하라 하지 않았소? 그는 낮에 오기를 본 뒤 그녀를 쫓는 수상한 자를 눈치채고 오히려 그 자를 미행해 왔던 것입니다. 사냥꾼 녀석이 가던 길 그냥 가시게. 다치고 싶지 않으면. 사냥꾼은 굵은 팔로 첩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낮게 으르렁거렸죠. 이런 쥐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못 봤으면 몰라도 봤으니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첩자가 발버둥치며 사냥꾼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곧 나무의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답니다. 사냥꾼은 숨을 몰아쉬는 오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말했잖아요. 조심하라고. 이 산엔 이런 놈들이 많아요. 빨리 가요. 내가 여기 처리할 테니. 어서 가서 아들을 찾아요. 오기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고 일어서며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야, 어미가 꼭 찾을게. 비바람이 다시 거세졌지만 사냥꾼의 도움으로 한숨 돌린 오기는 희망을 품었죠. 동네까지 하루가 남았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마음속엔 민수를 구하겠다는 불씨가 활활 타올랐죠. 사흘째 되는 날 오기는 마침내 동네 항구에 닿았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과 노비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그녀는 숨을 죽이고 창고 근처를 살피다 문틈으로 민수를 발견했답니다. 낡은 저고리를 입은 민수는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엔 다른 아이들도 웅크리고 있었죠. 오기는 창고 뒤로 몰래 돌아가 칼로 빗장을 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쇠를 긁기만 할 뿐 부러질 듯 흔들릴 뿐이었죠. 제발 열리게 해주세요. 이를 악물고 빗장을 내리치던 그녀가 칼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돌을 주워 빗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뒤엔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죠. 키가 크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그는 노비 장사꾼 중 하나로 보였답니다. 오기는 서둘러 칼을 잡아들고 사내를 겨누며 소리쳤죠. 내 아들을 내놔요. 민수가 저 안에 있어요. 사내는 칼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답니다. 민수라니, 여긴 그런 애 없어. 오기는 칼을 더 가까이 들이밀며 외쳤죠. 거짓말 마세요. 이 안에 민수가 있다고요. 어서 문 열어요. 사내는 한숨을 쉬며 창고 문을 열었죠.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봐. 창고 안으로 오기가 뛰어들자 민수가 눈을 감은 채 쓰러져 있었답니다. 민수야.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죠.
그 순간 사내가 뜻밖의 말을 꺼냈답니다. 빨리 데리고 나가. 나도 더 이상 이 짓은 못 해먹겠으니. 사내의 말에 오기가 놀라 겨누던 칼을 내리며 물었죠. 당신이 왜? 사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답니다. 내 이름은 최만돌이야. 이 판서 밑에서 하인으로 일하다 빚 때문에 여기 끌려왔지. 네가 칼을 들고 내 목에 겨눈 순간 내 어미가 죽기 전 나를 원망하며 울던 모습이 떠올라서 말이야. 오기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죠. 제 아이는 왜 여기에 데리고 온 거죠? 만돌은 더욱 목소리를 낮춰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네 아들이 봐서는 안 될 뭔가를 봐버린 모양이야.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만돌은 말을 이어갔죠. 뭔진 몰라도 아이를 없애야 할 정도로 중요한 비밀이겠지. 나도 그 이상은 몰라. 오기는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만돌은 주위를 경계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를 배신하면 목이 날아갈까봐 겁나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너의 칼끝 앞에서 더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 어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순간 주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침입자다. 저쪽이야, 저쪽. 그는 황급히 오기와 민수를 창고 뒤로 빼내고 장사꾼들에게 소리쳤죠. 여기다, 여기야. 저쪽으로 도망갔어. 사내의 외침에 장사꾼들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자 오기는 민수를 업고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저 멀리 만돌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얼마 후 오기와 민수는 동네 항구를 벗어나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가느다란 숨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죠. 오기는 아들을 업고 걷는 내내 중얼거렸답니다. 민수야, 어미가 널 구했어. 그때 등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그녀가 칼을 꺼내 들고 소리쳤죠. 누구야? 칼을 겨눈 그 끝엔 최만돌이 서 있었답니다. 진정하시게, 나야. 오기는 칼을 내리며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돕는 거예요? 만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내 어미가 죽기 전 팔려간 동생을 찾아오라고 울며 매달렸지. 근데 난 돈이 없어 도망쳤고 그 때문에 어미는 한을 품고 눈도 감지 못한 채 돌아가셨지. 그런데 네가 칼을 들고 내 목에 겨눈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 맺힌 눈빛이 다시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만돌은 품에서 작은 보퉁이를 꺼내 내밀었죠. 여기 쌀이랑 물이야. 한양까지 가는 데서. 난 관가에 가서 목숨 걸고라도 이 판서를 막을 테니. 오기는 보퉁이를 받아 들고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만돌씨, 꼭 살아서 돌아와요. 만돌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죠. 어서 가. 내가 시간 끌 테니까. 잘 가. 그는 다시 창고 쪽으로 돌아갔고 곧 장사꾼들의 고함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그 소리는 바람에 묻혀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오기와 민수는 꼭 열흘 만에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깨어났지만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죠. 초가집 마당에 앉아 된장국을 끓이던 오기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배고프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먹었죠. 그러더니 더듬거리며 힘겹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심부름 안 갈 거예요. 밤마다 그 창고 꾸물 거요. 오기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으며 달랬죠. 이제 괜찮아, 민수야. 어미가 곁에 있을게. 이제 심부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민수는 어미의 품에 안겨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절 구해줘서 살았어요. 민수의 말에 오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 너만 곁에 있으면 돼. 우리 아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며칠 뒤 민수는 어머니에게 그간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 판서 집에서 이상한 책을 봤어요. 하인들이 숨기려 했는데 거기엔 양반 이름이랑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하니? 오기가 놀라서 묻자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답니다. 겁났어요. 날 잡아가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서 다시 잡혀갈까봐. 날마다 민수와 감자를 나눠 먹으며 오기는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죠. 그 따뜻한 시간이 민수에게 스며든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밤마다 꾸던 악몽이 줄어들었고 민수는 어머니 곁에서 차츰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기도 다시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준 식칼을 꺼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서방, 당신이 준 이 칼로 민수를 지켰어요.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 칼은 남편과의 약속이자 그녀의 용기를 담은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조용히 퍼졌죠. 이판서가 노비 장사로 관가에 잡혀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다는 거였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최만돌이란 자가 포도청에서 이판서의 죄를 고백하다 칼에 찔려 쓰러졌대요. 또 다른 이가 말을 보탰죠. 돌쇠도 마을에서 이판서 집안의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관가에 달려가 하인들의 수상한 행적을 털어놨다더군요. 그러다 또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민수란 아이가 우연히 본 장부가 결정적이었대요. 그 장부엔 이판서의 숨겨진 혈통과 노비 장사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천민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 양반 행세를 해왔다는 증거까지 나왔다네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수군거렸죠. 그렇게 거만하던 이판서가 결국엔 무너졌구먼 그래. 오기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삼켰죠. 민수가 우연히 본 장부가 이판서에 숨겨진 비밀이었고 그 때문에 납치된 것이었답니다. 만돌과 돌쇠가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준 덕에 그리고 민수의 맑은 눈이 무심코 드러낸 진실 덕에 이판서의 세상이 무너진 셈이었죠. 마당에 앉아 민수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던 오기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세상엔 아직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때론 작은 손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옛말에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는 말이 있었죠. 오기의 칼은 칼날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만돌과 돌쇠를 움직였으며 민수의 눈이 이판서의 비밀을 드러내게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까운 누군가를 위해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 오기의 칼처럼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